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 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소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제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아이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예,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튀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솔이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솔이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이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튀었기 때문에 윤소리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모는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솔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솔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솔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휴,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솔아,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트였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예. 너 정말 뭐 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야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연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소리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고, 그로 인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지라 처음엔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 나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듯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고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이혼한 사람만 알 수 있듯 남편과는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돌아온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어머,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 완전 마니아층만 아는 덴데.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도서관 다닌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운명이지. 진짜 이러려고 이혼했나 싶다니까. 솔직히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라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잘하면 우리 과거에 어디선가 우연히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해. 짜맞춘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주변에선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기도 하였어요. 너도 이혼을 했지만 하필 애 딸린 이혼녀냐? 혹이 딸렸잖아. 너 그 애를 네가 평생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 불행한 인생 정말 끝이니까. 나 이제 착하고 좋은 여자랑 살고 싶어. 그 집 아이도 날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도 내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줘요. 의사만 아니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나마 돈은 잘 벌 거 아니니.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해주는 거니?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네가 왜 불행해? 지들이 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절대 그렇게 생각 마. 네 탓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저희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젠 실패하지 않으리란 생각으로 제 행복만을 꿈꿨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너무 친아파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도 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일지라도 제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저에게 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참기란 쉽지 않았지만 애가 없는 남편이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혹을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며? 나 보톡스랑 필러인가 뭔가 좀 놔줘라. 요즘 노화가 왔는지 얼굴이 팍 상했잖아. 내 노화에 너도 한몫했으니
앞으로 네 병원 자주 갈 거야. 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예약 따로 잡아 놓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은 당연히 잘 놔드릴게요. 엄마,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지? 거봐. 엄마가 제일 좋을 거라니까. 괜히 그러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제가 그거 아니면 볼 거 있냐?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허락하지도 않았어. 뭐 며느리야, 솔직히 손 안에 넣고 주무르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나마 이혼하고 애까지 딸렸으니 고분고분한 거지. 아가씨였어 봐. 지 잘난 맛에 살겠지. 시연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어른들한테 깍듯한데. 엄마도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씨구 팔불출이냐? 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다. 그래도 네가 한참 믿지는 결혼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 믿지는 결혼이라뇨? 어머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른이신데. 내가 네 눈치 보라는 거야, 뭐야? 너 나 물로 보지 마. 나 절대 며느리 눈치는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눈치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좀 가려 하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껜 귀한 딸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던지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그럼에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아이의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이의 준비물을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제 얼굴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걸레짝이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소스라치게 울어버렸고 남편 또한 당황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내가 이러라고 장가 보내는 줄 알아? 네 새끼면 네가 챙겨야지. 왜 우리 경수 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너 이러려고 재혼했냐? 애한테 집사 같은 게 필요해서 한 거냐고? 어디 변명해봐.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만 하시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경우 없게 이런 행동을 하시죠? 부부고 이제 아이 아빠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어머니 보톡스 놔드리려고 결혼했나요? 뭐? 너 결혼했다 이거지? 이제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짝 집어 던진 건 잘한 일이고요. 살다 살다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걸레짝 맞을 행동을 한 거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엄마는 그냥 내가 또 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심부름들이 잦을까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이해해. 당신 착하잖아. 착하면 다 참아야 하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인한테도 이렇게 대해서 당신 이혼한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뭐라고? 이게 아주 사람 잡겠네. 경수가 착하다고 해서 허락했더니만 이거 완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 아이고, 복 없는 놈.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니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라는 남편이었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혼 전 그렇게 저와 제 아이만을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본인도 준비물을 갖다 주기 귀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부부고 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너무 남 같은 발언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식이 없다고 한 남편은 사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전 남편 현 와이프가 하는 병원 맞죠? 저 전처예요. 뭐 의사라고 얘긴 들었는데 미모가 좀 있네요. 하긴 이가 여자 외모는 엄청 따지긴 하죠. 요새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 대신 찾아왔거든요. 돈 좀 주실래요? 양육비라뇨? 그리고 이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양육비 타령을 하는 건지. 저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모르셨어요? 와, 이경수 인간. 우리 애까지 숨기고 재혼을 해? 뭐 면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예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하실 정도면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주시죠. 아, 그리고 이경수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내가 불면 이경수 인생 끝장나는데. 뭐 바로 터지면 재미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어디서 압박질이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히 해. 그리고 돈 얘긴 애아빠 만나서 해. 안 나가면 신고할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당신도 재혼이라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됐고, 오늘은 이쯤 하죠. 얼굴 도장 찍었으니. 진료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의 전처였고, 그로 인해 아이 아빠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혹 달린 여자라고 늘 비난을 하셨는데, 본인 아들 또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꼴먹은 벙어리였어요. 정말 미칠 듯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2번째 결혼이었기에 충격은 컸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 애는 아예 안 만나. 사실 엄마가 엄청 싫어했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아이도 그 여자 핏줄이라고 바로 줘버린 거야.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진짜 정도 없어.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그 아인 당신이 아빠라고 당신만 기다릴 텐데 날 속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진짜 배신감 든다.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그런 마음이 들디? 당신 진심이 다 왜곡돼 보여.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좀 봐줘라. 남자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딸이 지금 얘를 그렇게 따르는데 너 또 이혼할 수 있어? 어머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저것이? 이제 나를 아주 바지사장 취급해? 아휴, 기막혀.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렇게 재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정말 슬퍼하셨고 딸아이마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설득하며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남편을 용서하였고, 대신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말 들어야지. 나도 이번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진짜 철없을 때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 약속 지켜.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원래도 분가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결혼 전 원래가 분가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격한 반대로 같이 살게 되었던 나날이었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전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저희끼리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되면 저희 아이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히 분가를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환자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지금 나랑 내 아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야? 네가 의사면 다고 돈 잘 벌면 다야. 여기 환자분들, 이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절 고려장 시키겠다네요. 지들끼리 나가 살고 이 늙은 시애미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사한테 시술 받고 싶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낼 판인데 어디 와서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니 그리 아세요. 팔자도 더러운 게. 너 나 떼놓고 절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 줄 알아. 이 세상에 나랑 아들 딱 둘 뿐인데 어떻게 떨어지니? 나 그 전 며느리랑도 같이 살았었어. 우리 아들이랑은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들이 또 이혼남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보아하니 왜 전 와이프랑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댔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아들을 또 망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내뱉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병원 원장이 입 열면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에게 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와닿지 않던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세게도 살아오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 키우셨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그 겨울에 누룽지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나 키우셨어. 시장 장사하시니 당연히 억세진 거야 물론이고 그 대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유달리 애착이 심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던 엄마였거든. 너도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좀 유난인 우리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잘 설득할게. 아마 엄마랑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텐데 차라리 가족이 된 다음에 떨어져 보자.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당하진 않을 거야. 그땐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이 당신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냥 나도 어머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낳아주셨으니 말이야. 고마워. 나도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 거야. 절대 새아빠처럼 안 보이고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내 자식한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사실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화나는데 그래도 참는 거야. 알지. 진짜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살면서 다 갚을게. 그리고 애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라서 그래. 됐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또 말하겠지만 진짜 실수였어. 와이프랑은. 그래서 그런지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를 안 보는 남편이 참 차가워 보였지만 낳자마자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싶은 것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네 병원 가서 소란 피운 거 정말 미웠지?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로서 잘해보자꾸나. 나도 전 며느리한테 못한 거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사실 네 딸도 내 소녀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 거 있지?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걸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그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내 식구인데 잘해봐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결국 다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갈 일만 손꼽아 기다렸고 딸아이도 정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 남편의 전처는 저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본인의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시어머니는 날 밀치더니 안방에 심호짐을 냅다 던지며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역시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긴 내 거다. 아들, 장수돌 침대 언제 오니? 이삿날엔 짜장면이지. 야, 어서 배달 좀 시켜라. 뭐하고 있어? 침대 있다. 오후에나 온다는데. 아, 그래, 자기야. 짜장면이랑 탕수육 됐자. 그리고 짬뽕 좀 시켜봐. 좀 먹고 하자. 역시 당신들이 변할 리가 없지. 뻔뻔한 거는 우주 최강이네요. 미안한데 이것 좀 보고 말해줄래요? 자.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뻔뻔한 소시오패스 같은 인성을 말이야.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두모자 앞에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시모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바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전 의사로서 바로 CPR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한 뒤 시어머니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이 과거를 어떻게 알았나 본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진짜 용서 안 할 줄 알아? 네가 감히 사람을 골로 보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도 아실 건 아셔야지.
넌 그리고 인생 끝났어. 이제 하직이라고. 어디서 날 압박해? 압박? 내가 너한테 빌어주니까 내가 엄청 우습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 아니거든?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저 따위 막말을 뱉었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였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길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이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정미자 만난 거야? 진짜 아니라니까?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이혼하고 의지할 데 없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우스운 애 아니거든. 겁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해래? 경찰분들 오니까 무섭긴 한가 봐? 내가 설마 참을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을? 저기요,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거 오해라니까요. 자기야, 얼른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정신병자인 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는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주둥이를 놀려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질 끌려가는 행색이 되었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절 다그치며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늘이라고 키웠던 아들이 끌려가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정미자 알죠? 당신 전며느리. 나한테 다 불었어요. 그때 나 찾아와서 이경수 그 인간한테 자식이 있다고 다 폭로한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사단내고 이경수가 정미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거 모르나 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연인 사이인데 어머님 당신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지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수 전 부인은 정신병자야. 그런데 걔 말만 듣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수가 정미자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 전적이 더 있다는 것과 그 여자가 차량 운전사고로 사망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자는 복 없이 운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경수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미자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니깐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정미자처럼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미친 여자의 말 하나로 우리 경수가 저렇게 됐다는 거니? 그냥 너네 둘이 짜고 경수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들은 범죄자라고. 아무리 모정이 대단하기로써니 그게 삐뚤어진 모정이지 정당한 모정이에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전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와서 입을 놀린 날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왔고, 보험금을 빈미로 정미자와 첫 번째 부인을 사망하도록 한 과거가 있던 남편이었기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였죠. 전처는 그때부터 본인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고했답니다. 본인의 아들만큼은 제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걸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경수 손에 사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늘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은 꼭 믿으셔야 해요. 저도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당신들 진짜 무섭다.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서류 여기다 놓고 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병원 월 매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래도 이경수를 잘 알아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할 말은 그것뿐이니깐요. 피해자 여자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와의 결혼 또한 제 병원 매출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전처에게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경수의 첫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자수를 할 거고 남편 손에 잘못되지 않겠다고 저를 찾아와 폭로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받은 첫 번째 부인 간의 결혼 사진,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서류들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사하는 날 일부러 이렇게 판을 짜고 친 거였어요. 시어머님 본인 아들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원래도 부정맥이 심했던 시어머니였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고, 저였어도 충격이 컸을 것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물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잖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더니 그 하늘이 무너졌네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죠? 아주머니 남은 생 아들 옷바라지 하는데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넌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본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정미자랑 너랑 아주 내가 쌍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착한 우리 아들을 둘이서 짜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아줌마,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하다지만 왜 이경수가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오냐오냐 했으니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줄 몰랐겠죠. 진짜 소름 돋고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전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이 빠르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뭐든 해서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재판을 할 때 전처는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켜서 전 동조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마. 네가 다 판을 깔아놓은 거잖아. 난 그냥 동조한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네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니니까 그리 알아. 저 잘못 진짜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런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는 게 참 소름이 끼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저 여자가 시킨 거지? 네가 여자의 눈이 돌아서 그냥 그런 것 뿐이잖아. 착한 네 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판사님, 저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밟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발설하시면 재판장에서 퇴정명령 내리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죄를 시인하였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 또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을 면회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뉘우치고 울면서 본인 어머니를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걱정하니? 네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다면서 돈을 노리고 사람을 해쳐? 내가 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겠지. 네 벌 달게 받아. 그리고 속죄해.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 가신다고. 내가 출소하면 엄마는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가 혹시 좀만 돌봐주면 안 되냐? 내가 친척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미안한데 이젠 남이잖아. 네 어머니도 널 이렇게 키운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랑 널 두둔하는 모습이 너랑 정말 똑같이 뻔뻔하셨잖아. 피해자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생각은 안 해봤어? 피해자 부모님도 계시니까 너네 엄마만 안타까워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전 이혼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충분했기에 이혼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뿐인 집을 팔아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던 남편이었죠. 모든 판결이 끝이 나고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과 전처 대신 미안함을 빌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 그 동네를 떠나 수원의 조그만 피부과를 개원하였고 딸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한동안은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였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리석었던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부모님도 잘 찾아왔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부모품이 최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남편은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9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렸고 전 딸아이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질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